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2020년 4월 25일 H리포트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난과 이로 비롯된 세계 경제의 침체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중국의 부상은 계속될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기술 경쟁은 재개될까요? 과연 누가 승자로 부상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의 시사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실린 글 2개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마켄나 대학의 정치학 석좌 교수인 민신 페이의 China's Coming Upheaval이라는 글과 다른 하나는 모간 스탠리의 저명한 펀드 매니저인 루시르 샤르마의 The Comeback Nation입니다. 페이 교수는 중국 태생으로 상해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샤르마는 인도의 스리람 상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두 사람 다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미중 경쟁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초기에는 덤벙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강력한 국가 차원의 격리와 철저한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초기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의료 장비와 기기들을 다른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 세계 국가들의 선봉에 선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초기부터 실패한 것은 물론 계속해서 장비와 기기들의 부족, 행정부의 우왕좌왕,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을 노정하면서 덤벙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늘고 있고 증권시장은 대폭락을 거듭하면서 미국 경제는 대혼란기에 접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균형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어떤 모습으로 재개될까요? 우선 미중 간의 신냉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간의 구냉전을 떠올립니다. 물론 섣불리 비교하기에는 신구냉전은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미소 간의 냉전과는 달리 미중 간의 신냉전은 군사적인 경쟁보다는 경제적인 경쟁입니다. 이념 경쟁도 없습니다. 동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미소 간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경직성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은 실패한 정책들을 시종일관 고집했습니다.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였고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국가들을 포함한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수혜자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 역시 경직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마저 급격히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시진핑은 헌법을 수정하여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를 전후로 수많은 정적들을 부패 척결의 이름으로 숙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백 명의 인권 운동가와 변호사들을 구속하고 모택동 이후 가장 강력한 검열을 통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어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가둬놓고 소위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의 대명사이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인 국유기업을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한편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중국 공산당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의 팽창은 경제를 왜곡시키면서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있고 감시 기술은 강화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참사는 최고의 감시 기술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였고 정치적으로도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모든 결정을 집단 지도 체제가 함으로써 다양한 파벌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실수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경제 발전에만 매진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에서 오는 떡고물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물론 부패가 만연하였고 결정 과정이 매우 느린 경우도 있었으나 모든 문제를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결코 모험을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집권 이후 지난 7년간 그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정치체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를 전혀 다른 체제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경직되었고 정적과 소수민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대외 관계에서도 매우 도발적이고 충동적이기까지 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기간산업 건설 정책으로 경제성도 전혀 없을 뿐더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과 경계심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중국 공산당의 위험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은 분명 빠르고 과감한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해주지만 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과도하게 신중하였고 비효율적이었던 반면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을 막는 장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진핑 하에서는 잘못된 정책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은 곧 최고 권력자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절대화와 그에 대한 맹종은 중국 공산당 내의 토론을 막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잘못된 정책을 피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직된 체제는 오히려 체제 내의 균열을 부채질합니다. 시진핑이 잘못을 반복할 경우 내부로부터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군과 공안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균열이 심해질수록 시진핑은 더욱 불안해지고 경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늘 피해 숙청을 불러옵니다. 모택동도 4천만 명을 굶어 죽인 대약진 운동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처절하게 숙청하였습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숙청뿐입니다. 시진핑 역시 앞으로 권좌에 있는 한 끊임없는 숙청을 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러한 중국의 내부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끊기, 디커플링입니다. 지난 40년에 걸쳐 미국과 중국 간에 형성된 막대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동북아시아의 흥망이라는 동영상에 자세하게 논하였듯이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40년간 전 세계 경제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중심인 세계 경제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광대한 시장과 첨단 기술로부터 중국을 끊어냄으로써 중국의 성장력을 꺾으려는 전략입니다.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소위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바 있지만 미국의 중국 끊기는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유일하게 합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은 2008년 32.6%에서 2018년에는 19.8%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와의 연계가 줄어들어도 과거와 같이 큰 충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중국 경제는 식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 둘째, 경기 부양책의 고갈. 셋째,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등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을 또다시 확대하고 비효율적인 건설이나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경제 하강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만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면 심각한 민심 이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79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해온 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의 대참사 이후 중국은 고도 성장을 유지하여 왔고 모든 세대는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제가 앞으로 몇 년간 지지부진하다면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개발도상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 정도입니다. 중국이 만일 이러한 평균적인 경제발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실업률과 태부족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 시위, 폭동은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산층의 지지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야심만만한 중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이제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얻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증가를 멈출 것입니다. 이들이 노골적인 반정부 활동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환경 문제, 의료, 보건 문제, 교육, 식품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민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산당 정권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 것입니다.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떠안게 될 또 다른 부담은 공산당 체제의 윤활유로 작동하던 부패 사슬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경제의 활황으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정치 자금을 쌓아놓고 이용해 왔습니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공산당 정권의 재정 규모는 3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산당 내의 중간 간부들, 성정부의 간부들, 국영기업체의 간부들에게 당이 베풀 수 있는 특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간부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특권과 물질적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당의 여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간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점차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시진핑이 그토록 내세우는 1대1로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수록 티벳과 신장, 홍콩 등 주변부의 저항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항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산당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골치 아픈 일들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킬수록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재도 불러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유럽도 중국 내의 인권 문제가 악화된다면 미국과 함께 공동전선을 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체들은 3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고 은행 대출의 80%를 잡아먹고 있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서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산당의 허점이 많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초동 대응의 실패가 보여준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의료제도 개선과 전염병 예방에 예산을 쏟아붓고 2007년 비상사태 대비법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놀랍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한의 공산당 지도부는 의료진들이 경고를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묻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1월 초에 우한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2주가 지난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태에 대응하는데 그토록 늦은 이유는 시진핑의 직접적인 허락과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독재자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재 정권이 놀라운 비효율성을 보입니다. 우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한 후 자기 대신 리커창 총리를 우한에 보낸 것, 그리고 2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이 얼마나 무기력한 지도자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태가 발생한 몇 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우한의 공산당 서기를 해임하고 언론과 SN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한에 대한 전면 통제가 시작된 후 2주간 중국의 언론 검열은 이상할 정도로 작동을 정지했습니다. 이 2주간 동안 중국 인민들은 물론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리원양 같은 용감한 의사들을 침묵시키고자 하였고 정확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코로나 사태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허점과 약점을 노정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시킬수록 중국 공산당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이고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나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상황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국 쇠락주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의 쇠락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0년, 당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그 한계를 드러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정부 주도하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 모델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10년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은 1850년대 경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년간 단 한 차례의 불경기도 거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보다도 빨리 자랐습니다.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은 2020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고 다시는 중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3%에서 25%로 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0년에 걸친 미국 경제의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미국 경제에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증시는 대부분의 다른 증시들에 비하여 덜
떨어졌고 모든 사람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하는 미국의 달러화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모든 경제가 다 그렇듯이 주기를 탑니다. 1960년대 활황기에 이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지독한 불황기를 거쳤고 1990년대에는 실리콘밸리의 부상으로 활황을 겪었다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불황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또다시 놀라운 활황을 구가하다가 2007년에서 8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2010년대의 초호황기를 거친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2020년대에는 어차피 불황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다른 경제들, 특히 중국 경제에 비해서 더 심한 불황을 맞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화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PPP, 즉 구매력 평가지수로 국력을 비교합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PPP는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해낸 환율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는 것은 nominal GDP, 즉 명목 국내 총생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였습니다. PPP로 따지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중국보다도 적어져서 오늘날에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따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도 1945년 40%에서 1980년에는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에는 25%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경제는 1980년 이후 40년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에서 2020년 약 17%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대로이고 중국이 이처럼 늘었으면 누구의 비중이 줄어든 걸까요? EU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21%로 줄었고 일본은 10%에서 6%로 러시아는 3%에서 2%로 줄었습니다. 중국이 부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EU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락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새삼 절감합니다. 201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더 강한 금융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미국의 달러 역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혔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 증시는 미국 IT 회사들의 성장에 힘입어 무려 250% 자랐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 증시의 평균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장 헤맨 증시는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증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증시는 같은 기간 동안 70%밖에 안 자랐습니다. 2019년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42%에서 56%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미국 증시는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바이러스 사태로 폭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증시들을 월등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2010년대 내내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를 압도하였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기업 중 7개가 미국 기업들입니다. 2010년에는 1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때 중국의 유안화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 통화로의 지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빌릴 때는 달러화로 빌립니다. 미국 바깥의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유로나 유안화, 엔화로 빌리지 않고 미국 달러로 빌리는 비중은 2008년 60%에서 2020년에는 75%로 올랐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은 미국이었지만 미국 은행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 은행과 기업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국, 일본, EU의 은행들과 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90%는 달러화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도 사용하는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reserve currency, 즉 준비 통화, 다시 말해서 지급을 대비해서 보유한 외환 보유고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950년대 30%에서 오늘날에는 60%로 늘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의 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한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그에 따라서 금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점령하자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상대로 금융제재를 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경제 발전을 포기하고 돈을 아끼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저기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러시아는 강대국의 지위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막강한 힘을 잘 아는 중국 역시 유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0년 중국은 유안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도록 환금성을 높여보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상해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의 부채가 위중해지는 듯 보이자 중국인들은 매달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해외 자산과 달러 매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결국 다시 유안화의 환금성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기축통화를 만들어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려던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무 때나 어떤 액수로나 환금이 가능하고 정부의 간섭 없이 환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임의로 금융정책을 갑자기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통화는 현재는 미국의 달러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대통령은 안 믿더라도 미국의 제도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과대평가됐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큰 자산, 미국 경쟁력의 핵심은 인구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생산성은 일본과 EU의 생산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지만 그 이후 일본과 EU의 생산성은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국과 EU, 일본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인구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과 EU의 노동연령 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일본의 인구 증가율처럼 낮았다면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아닌 17%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인구는 이미 5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미국 쇠락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019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였던 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4%였습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도 단 한 번의 불황이나 경제 위기 없이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이 4%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2050년도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일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3%로 1%대지만 떨어지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시점은 2090년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 등도 고도 성장기를 거친 후 현재는 1에서 3%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4%의 성장률만 기록해도 기적일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난제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